미국 대통령 위의 권력. 1993년 CIA 국장에게 브리핑하기 전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접촉하면서 우리는 우리 활동을 프로젝트 스타라이트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가 초기에 불렀던 이름이 그것이었다. 그것에 깔린 철학은 엄밀하게 시험되고 증명된 절대적으로 유용한 최고의 증거들을 모으고 비밀 프로그램과 사건들에 관한 군대, 기업과 정보 계통의 진행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정보의 공개에 앞서 대통령과 정보 계통과 군 관계자들, 의회, UN 지도자와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체제에 적어도 한 변의 기회를 주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세상의 합법적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충분히 알려서 그들의 동참을 권하지도 않고 단순히 그들에게 거칠게 밀고 들어가서 이 모든 민감한 정보들을 폭로해버리는 것이 우리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리석고 순진에 빠져서 그들에게는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가 결코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요점은 우리가 그들에게 적어도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졌었다는 점이고, 그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주어야 할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외부 집단이 아닌 당신이 완수해야 할 일이라면 이 일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냉전이 끝난 뒤에 주어진 잘못된 정보의 이 순환 고리를 끊어버릴 이상적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울시 국장을 만난 뒤로 버드 상원 의원이 수석 조사관과 상원 세출위원회의 고문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버드 상원 의원은 당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강력한 힘을 쥐고 있었다. 이 고문의 이름은 딕 다마토였다. 다마토는 극비사항에 대한 승인권과 상원 세출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 방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엄청나게 큰 테이블 위에는 위원들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고문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버드 의원님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아왔고 우리는 이 비밀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비사항에 대한 승인권과 세출위원회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힘을 가진 나로서도 이 프로젝트들에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선생께 말하는 바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나는 그 눈길을 결코 잊지 못한다. 말을 이었다. 선생은 지금 모든 검은 프로젝트들의 대표팀을 상대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딕 다마토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손을 대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 프로젝트들에 접근하는 일은 서열이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여러분이 그 비밀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그들의 어젠다에 동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을 장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법적이고 악의에 찬 분산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초국가적이며 그 구성원들은 냉혹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합법적인 자격도 없이 활동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처럼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이 감염무도회가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은 채 계속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세상의 위기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1994년 CIA 국장에게 브리핑한 뒤에 빌 클린턴의 한 친구가 내 집에 왔다. 그는 무척 느긋하고 사근사근한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선생이 권고하는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선생이 대통령과 CIA 국장에게 제안한 대로 대통령이 이 비밀 활동들의 힘을 행사하여 그것을 공개한다면 그는 잭 케네디처럼 끝나고 말 거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해서 크게 웃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자신도 농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 일은 위기에서 위기로 흘러갔고 나는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정부는 비트 스텔스 목격기주의를 빙빙 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대통령 임기를 끝내버리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불법적이고 악랄한 집단들이 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 위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 회랑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분명히 이러한 사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의 6년 동안에 나에게는 극도의 정신적 외상을 줄 정도의 기간이었다고 말하곤 한다. 나는 의연했고 공개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깊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비탄에 빠져 있었다. 나는 우리 일에 대한 신념을 결코 잃지 않았지만 이 임무가 지대하다는 점과 시간이 늦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짐질낼 수 없다는 점은 아주 분명했다. 1994년 초에 나는 뉴욕으로 돌아가서 로렌스 록펠러와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유엔과 여러 조직들에 관계한 뉴욕시의 많은 사람들도 만났다. 우리는 다양한 권력층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 정보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떤 면에서 나는 그들의 우주적 손잡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유엔 사무총장의 아내, CIA 국장 또는 대통령의 친한 친구 또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이해시키려 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죽음과 임종의 단계와 비슷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화를 내고 다시 충격받다가 비탄에 잠기는 등등 모든 종류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점점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들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배신이 생긴다. 우리와 함께 일하던 일부 사람들은 그림자 정부 내부 조직을 위해 신념을 버리기도 했다. MK 대령, TE 장군, 갑부인 네바다의 사업가 WB와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 민간 UFO 커뮤니티는 이 내부 조직과 결석하고 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는 나를 속이고 록펠러의 사람들에게 나를 헐뜯어서 록펠러가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쓰고자 했던 돈을 가로채 자신의 기관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몹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 응급실 의사로 일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내 처지는 이 독사의 소굴로 내던져진 격이 되었다. 한가한 생각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에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먼 지평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지평은 시간적으로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아직 요원하기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은 것은 바로 확신과 믿음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지키고 있는 맞물린 이해관계들의 칸칸이 분리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주로 기업, 기관, 재계의 기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민주시민의 정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성이 낮은 부분이며 여기에는 군대, CIA, NSA, 국립정찰국, NRO, 육군정보국, 공군정보국이 있지만 이 모두는 전적으로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거칠의 장식일 뿐이다. 진짜 활동들은 준정부적이지만 대부분 민영화되고 아주 초국가적이면서 완전히 불법적인 혼성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가 CIA 국장을 만난 뒤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일부가 만나자는 뜻을 전해왔다. CIA 국장과의 만남을 위해 미리 접촉하던 나는 누구든지 우리의 만남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경악했다. 울씨는 페덱스로 나와 연락하고 있었고 공중전화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것도 암호로 말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 일을 몰래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그 집단은 국장님께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도 무색하게 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클린턴 정부의 해군성 장관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비밀 세계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군과 정보 계통에 몸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우리가 무엇에 맞서야 하는지를 알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은 단지 의사일 뿐이에요. 나는 이 모든 분야들에 몸담아왔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에게 이 비밀 집단의 감시망을 피해갈 방법은 없음을 설명했다. 그들은 전자공학이 걸어온 모든 세대를 단번에 건너뛰게 해줄 비국소적 스칼라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NSA와 NRO의 최첨단 기술마저도 그들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그들은 의식과의 접속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갖고 있어서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나를 원격투시로 보고 있는 그들을 나 또한 원격투시로 보았다. 좌우지간 나는 그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러나 1993년 12월 13일에 모임에 가기 전 애리조나의 비밀 군사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이 모월 모일에 올시국장을 만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말했다. 긍정도 부정도 않겠지만 그쪽에서 그걸 말한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을 올시 국장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했고 그를 겨우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나는 말했다. 머제스틱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만해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말이다. 이것도 언급해야 할 것 같다. 1994년 겨울에 뉴욕에 가서 6번가의 힐튼 호텔에 있을 때 어느 리포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프리랜서 리포터입니다. 선생께서 UFO와 외계 존재들에 관한 일로 올시 제독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정은 하지 않고 이렇게만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현직 CIA 국장이 UFO나 외계 존재 같은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와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글쎄요, 아니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이 일은 언론마저도 우리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정보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이즈음인 1994년 초반 비밀 그림자 집단과 계획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집단은 CIA 내부에 조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선생께서 이 일에 마무리하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서두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비밀 집단의 적어도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공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일 뿐입니다. 빈 깡통일 뿐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오, 맙소사. 급기야 그는 나를 만나러 날아왔고 우리는 애쉬빌에 있는 그로브 파크인에서 만났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선생께서 우리나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그냥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됩니다. 번호는 누르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아니면 서재에 앉아서 벽에다 대고 말하세요. 그게 좋다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나는 그들이 실수했었고 감청 장치를 열어둔 채 놔둔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이 일은 에밀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생겼었다. 한 번은 집 전화 수화기를 들었는데 통제실의 소리가 들렸다. 신호음 대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물었다. 누구세요? 외국 말투가 많이 섞인 목소리의 여성이 말했다. 오, 이런 그리어 씨잖아. 닥터 그리어요, 젠장.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당시 나는 이런 일들로 몹시 화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말했다.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왜 그쪽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는 9월에 로렌스 록펠러가 그 목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쯤이면 계속되는 주제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 집단 내부에 깊이 관여하면서 진실의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만난 뒤인 1994년 겨울 나는 그 내부자들로부터 피닉스로 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들과 만난 곳은 리글리 맨션이었다. 이 맨션은 추인검으로 유명한 리글리 집안이 지었고 이 비밀 집단 속에 어느 조직이 인수했다. 그림자 조직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간의 만남이었다. 이 조직에 관련되어 있던 한 유명한 사업가는 이 조직이 그의 돈을 짜내는 동안 약물과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로 조종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비밀 활동에 그의 돈을 사용했다. 이 집단의 수법과 동기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보고 알게 된 것들의 10에서 15% 이상은 듣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나머지 그것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듣기를 원했다. 우리는 리글리 맨션에서 회의 탁자 주위에 모여 앉았다. 대화의 주제는 UFO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외계 존재들과 접촉하는 것이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한 남자가 나를 발코니로 데려가더니 말했다. 우리는 선생이 이 문제로 CIA 국장과 만났고 대통령에게도 정보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결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라는 점을 선생은 아셔야 합니다. 선생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부와 많은 공적인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은 모두 두뇌 집단들과 만나야 합니다. 또 모 종교계와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는 예수회의 모 계통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리스트 모두를 내게 말해 주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돈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몇 달 안에 확인되었다. 이 일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그림자 정부 안에 이 집단 또는 조직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저지하려 하고 있었다. 이때가 1994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집단의 구성원이었던 전직 육군정보국장이 1992년에 나에게 위원회의 한 자리를 제안했었다. 유혹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선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글쎄요. 선생이 이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우리가 돕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도울 생각을 하십니까? 선생은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이 꽤 좋더군요. 이미 파악했죠. 그래요? 잘하셨네요. 선생이 플래티넘 카드와 골드 카드를 가진 것을 압니다. 그것들을 최대한 쓰기만 하세요. 매달 5만 달러든 10만 달러든 선생이 원하는 만큼 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카드 번호만 주세요. 우리는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백업하고 감시하는 모든 슈퍼컴퓨터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사용 금액을 0으로 지워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다. 단언컨대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다. 그 어떤 약물로 나를 괴롭혀도 그 어떤 기계에 나를 밀어넣는다 해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다. 나는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이 반짝였다. 솔깃하면서도 그 미끼를 덥석 물기에는 나는 너무 영악했다. 사실상 아무런 자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해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정적 압박과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었다. 선생이 조만간 유럽에 가서 영국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만날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맞습니다.
잘 됐군요. 저도 거기 있는 로스차일드 사람들과 볼보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대재벌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제안했다. 런던에서 함께 만나십시다. 좋습니다. 잘 됐네요. 그가 계속 말했다. 내 친구 하나가 선생이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는 외교관계 평의회 리더 가운데 한 명인 맥스웰 라보 대사입니다. 그와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면요. 패터슨 부부도 있습니다. 패터슨 씨는 외교관계 평의회 회장이고 그의 아내도 3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일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음 이벤트를 할 때 그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선생이 쓰는 글들을 읽고 있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지를 입을 때 한 발씩 끼운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자 집단은 또다시 나를 음모 조직의 내부 지도층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조종당할 뜻이 없으므로 우리의 전망과 지식을 그들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대중매체에도 그들과 일하는 많은 고위 인사들이 있으며 보노, U2, 무디블루스, 핑크플로이드와 그 밖의 여러 록그룹들과도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내가 쓰는 글들을 받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하는 말과 일을 좋아합니다. 그해 겨울에 나는 유럽에 가서 찰스 황태자와 필립 황태자의 절친한 친구들을 만났다. 찰스 황태자의 친구 한 명은 우리 일에 대단히 협조적이다. 그녀는 찰스 황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내가 CIA 국장과 대통령에게 주었던 자료들 일부를 받아보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 일을 위한 시간을 짜내고 있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나는 이따금씩 한 번에 2, 3일씩 유럽에 갔고 돌아와서는 응급실에서 24시간 근무조에서 일해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만의 작은 왕복 외교 활동이었다. 나는 피닉스에서 만났던 비밀 조직원을 런던에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나를 그들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았다. 이 집단은 지구 위에서 가장 큰 마피아 집단이자 조직적인 범죄 기업이다. 암살당한 케네디와 협박당한 카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내가 맹수의 뱃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한다면서 손을 내젓는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왜 안 되죠? 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위해 이 필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면 지구 위의 그 누구와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비밀 세력들이 나를 막아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나를 매수하지 못한다. 나를 속일 수도 없다. 더구나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잃을 게 무엇이겠는가? 진실 속에 머물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해진다. 그리고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향해 열린다. 나는 의식의 여러 통로들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웠다. 이것은 마치 돌고래들의 행동과도 같다. 돌고래들은 잠들어 있을 때도 뇌의 일부는 깨어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돌고래는 동시에 여러 수준과 차원 속에서 행동한다. 물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나의 일부는 깨어 있었다. 예를 들어 1992년 말에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나는 아칸소 주리 틀락에 있는 주지사 저택에서 아스트랄 수준에서 그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는데 이런 만남은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몇 년 뒤 클린턴 대통령의 한 친한 친구가 그러한 영적 수준이 아주 깊이 접촉하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람들과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했다. 만일 에고와 두려움과 선견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가능하다.
물론 얼굴을 맞대고 하는 육체적인 만남이든 아니면 이러한 의식의 비국소성을 이용하는 만남이든 간에 우리가 다가가는 사람들이 꼭 우호적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빌 클린턴의 경우 이 비밀이 공개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첫 번째 임기를 맡은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의 유산을 근본적으로 망각했다. 그는 도전하지 않았다. 내가 전직 CIA 국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려던 즈음 나는 산타바바라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때 뉴욕의 어느 큰 일간지의 취지에 응했는데 이 신문은 우리가 백악관과 CIA 국장에게 UFO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을 예정이었다. 그들이 이 기사를 싣기로 했던 바로 그날 린다 립튼은 모니카 루인스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섰다. 그것은 사고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UFO 문제를 언론의 레이더망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2년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그 오럴 섹스 이야기가 세상을 휘둘렀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 언론은 집중 포화를 터뜨렸다. 가장 뛰어난 체험제는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는 불륜을 저지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륜을 저지른 기혼남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세상에 이것으로 탄핵을 한다고 그만 좀 하라. 총탄이 아닌 인신공격으로 빌 클린턴을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다고 말한 힐러리 클린턴이 옳았다. 그녀가 절대로 옳았다. 그리고 그것은 UFO 문제와 관련 주제들을 잠재워 버렸다. 1990년대 중반쯤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UFO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가 이 문제를 파헤친다면 그것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리라고 결론 내렸다. 카터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를 만날 때가 이즈음이었는데 그는 카터가 집권 이완기와 집권 초기 시절에 UFO 문제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밝혀내려 했었다고 말해 주었다. 주지사 재임 시절 카터는 조지아에서 UFO를 목격한 적이 있었고 우리는 그의 공식적인 보고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카터는 당시 CIA 국장이던 조지 부시 로부터 보고받으려 했지만 부시는 그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곳에서 알아봐야 할 거라고 했다. 나중에 카터가 이에 대해 밀어붙이자 어느 정장 차림 사내가 그를 찾아와서 카카의 첫 임무를 무사히 마치시려면 이 UFO 문제에 대해 입 닥치고 계셔야 할 겁니다. 당시 백악관 내부자이기도 했던 이 카터의 친구는 카터가 노골적으로 위협받았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일부 증인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지미 카터가 백악관이 나서서 UFO에 대해 연구하길 원했었고 또 이것을 스탠퍼드 연구소 SRI에 위탁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SRI가 UFO에 대해 조사하라는 백악관의 요구를 진행한다면 SRI를 지원하는 모든 계획들을 철회해버리겠다고 연구소 측에 통보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구 계획은 묻혀버렸다. 이 이야기는 협박당한 미 합중국 대통령들, 적어도 아이젠하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암살당한 케네디에 관한 길고 긴 사연들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만일 이들이 이 문제에 손대었을 경우 협박받으면서도 살아남아 그들의 임기를 마쳤다. 이 내용들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된 중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던 일이었다. 빌 클린턴은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는 할 수 있었다. 국민 누구라도 지도자들이 자신만의 개인적 야망이나 안위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해보기를 기대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용감하지 않다. 우리의 지배계층은 돈과 권력과 이기적 야심에 중독되어 있고 나약하고 줏대가 없다. 그래서 설사 그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알아낼지언정 그들에게는 지구와 인류 아니면 최소한 미국 국민을 대신해 옳은 일을 해나갈 강단과 지구력이 없다. 1994년과 1997년 사이 우리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입법기관들과 접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개 1인뿐인 대통령이 너무 겁에 질려 또 너무 위협에 시달려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의 수뇌부가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거부당하고 있다면 그 다음 장소는 의회였다. 많은 백악관 고위층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의 단 한 번의 공개 청문회만으로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에 부딪히게 된 어느 고위직의 경우를 들어보자. 우주 비행사 고든 쿠퍼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윌리엄 코엔 국방장관은 고든 쿠퍼의 팀이 1950년대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있는 한 마른 호수에 착륙한 UFO를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코엔은 그 정보에 접근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코엔은 그 착륙과 촬영 날짜와 세부 사항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필름과 기록들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상원정보위원회의 위원인 딕 브라이언 상원의원과 여러 요직의 사람들을 포함한 의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만났다. 사람들과 연결해 가면서 우리는 많은 핵심적인 하원 의원들과 비밀리에 만날 수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증거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요청했다. 세계의 큰 언론 매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들 극비 증인들이 증언하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내가 발견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알기를 원하지만 행동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라스베이거스 맥케이런 공항에서 나를 태우러 온 골프 카트 모양의 작은 자동차를 잊지 못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나는 네바다의 브라이언 상원 의원들을 잠깐 만나려고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우리는 관리인 옷장처럼 생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문 앞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름다운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다. 공항에서의 VIP 모임을 위해 사용되는 방이었다. 나는 방으로 안내되었고 상원 의원이 곧 이어 들어왔다. 우리는 1시간 정도 함께 대화했다. 브라이언 의원은 따라온 보좌관 한 명은 소파에 앉았다. 의원과 나 그리고 나를 안내했던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그 보좌관이 모임의 목적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의원이 물었다.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고 왔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CIA 국장 그리고 합동참모부 제독을 만났고 또 그때 보좌관이 무관심하게 읽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것 같았다.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브라이언 상원 의원은 이 문제들이 사실이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에 관한 정보들의 접근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원정보위원회 고위직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제랄드 포드 대통령이 1960년대에 했던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의원님 같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깊은 관심을 보이던 의원은 이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돌변했다. 좋아요. 선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군요.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이 왜 하지 않으려 하는지 의원님께서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요. 하지만 난 상원 의원일 뿐입니다. 전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 헌법이 타락했고 명령 개통이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도 제구시를 못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기술들과 정보를 불안당 같은 불법 세력이 휘어잡고 있다는 증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회의에 나서서 조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그는 잠시 무표정하게 있다가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만 군사위원회의 조 워너에게 말해 보았나요? 나는 내 모든 열정을 실어 말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슬그머니 발을 빼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라이언 상원 의원은 이 문제를 실행에 옮긴다는 생각만으로도 겁에 질린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의회, 상원, 행정부, 군대, 유엔의 인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번복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유엔의 어느 단체로부터 그곳에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강의의 제목은 행성 간의 평화를 위한 토대였다. 내 첫 번째 책을 보면 이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유엔에서의 이 강의를 위해 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쓴 글들 거의 대부분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초기에 내 책들을 나오게 한 촉매제가 되었다. 나는 그 당시 12살이던 딸 아이를 유엔에 데려갔다. 우리는 본관 입구에 도착했고 방문자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보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을 때 로비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났다. 거기에는 유엔 사무총장의 아내인 부트로스 갈리 여사가 외교 안보 수석과 측근들과 함께 서서 나를 향해 그냥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서 보안 검사를 그냥 통과하도록 해주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여사는 내 왼팔에 딸아이는 오른팔에 팔짱을 끼었다. 수행단 모두가 유엔의 커다란 현관호를 걷는 동안 부트로스 갈리 여사는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 일이 언제쯤 되게 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글쎄요. 여사님과 부군께서는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이십니다. 두 분께서는 유엔의 지도자이십니다. 저는 그저 로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일 뿐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오, 아니에요. 부트로스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은 부트로스를 죽일 거예요.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럼 난 뭐지? 쓸모없는 인간인가? 물론 대답은 그렇다 였다. 나는 그뿐이다. 총알바지 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이들 집단 안에서 소모품일 뿐이다. 1992년 이후로 이 점은 내게 아주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난 여성 중에서 가장 힘있는 여성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엄청난 의미였으며 그녀는 또한 대단히 영적이고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디스클로저 행사가 유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동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이루어진 그 무렵 부트로스 갈리는 유엔을 떠나야 했다. 일반적으로 사무총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부트로스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들은 쿠르트 발트하임을 제거했던 것처럼 그를 제거해야만 하는 온갖 구실을 늘어놓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발트하임은 유엔의 외계 업무국의 신설을 지원했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기 위해 이 사무국의 본부를 뉴욕에서 유럽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 일은 이 일로 그를 잘라냈고 그에게 나치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부트로스 갈리는 UFO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고 그들은 부트로스마저 잘라냈다. 이어서 코피 아난이 들어왔다. 코피 아난의 한 수석 보좌관이 우리에게 접촉해 왔다. 그는 한국인으로 유엔의 관료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위 외교관이었다. 그는 유엔의 대강당에서 컨퍼런스를 열어 UFO 문제에 대한 군과 정부의 증인들을 세울 수 있게 동의했습니다. 라고 했고 우리는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이 대사가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 앞으로 유엔으로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내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죠.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UFO 현상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말했다. 우리가 선생께 이 행사를 마련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건 알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무총장을 찾아와서 문서들을 보여줬는데 그 일로 사무총장은 두려워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거의 파산 지경이 된 유엔이 폐쇄될 뻔했다고 들었다. 본질적으로 이 정보 요원들과 초국가적인 악당들이 유엔의 지도자를 협박하고 잔뜩 겁을 주는 것이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놀라울 경험을 가득했다. 하지만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만은 무척 혼란스러웠다.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가끔은 누구에게라도 속 시원히 다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근처의 어느 공군기지와 관련된 여러 명의 정보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 모임으로 나는 지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좋다고. 그냥 어디 가서 한잔하면서 조용히 있고 싶어. 어느 바에서 한 남자가 내 옆에 앉더니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는 이야기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을걸요? 글쎄요, 실은 알고 싶은데요. 땅콩을 깨물면서 조지가 말했다.
어쩔 수 없군요.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왔어요. 그렇군요. 무슨 일을 하세요? 응급실 의사입니다만 그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에 왔죠? 조지가 다시 물었다. 후회하시겠지만 말해드리죠. 그리고는 이 불쌍한 영혼 앞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쏟아내었다. 나는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을 말해주었다. 모든 정보원들, 스파이들, 모든 기업들, 살해당한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조직이 걔네들을 죽였는지, 내가 만났던 그 조직 사람들까지 그 망할 모든 것들을 말해버렸다. 덕분에 내 답답했던 속은 아주 후련해졌지만 조지는 마치 화물열차에 치인 사람 같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러게 알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제게 말해줄 수 있죠? 저는 아무도 아니니까요. 저는 아무런 보안 통제도 받지 않으니까요. 흥미로운 듯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을걸요? 한편으로는 나에게 이 우연한 만남이 유쾌하기도 했다. 좋아요. 제가 맥주 한 잔 사죠. 정신건강에 아주 유익했거든요. 조지는 물었다. 제가 댄 레더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걸 말하면 어떨까요? CBS의 그 얼빠진 한 통 속이 이걸 내보내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행운을 빕니다. 몇 년 전 60분의 마이크 월러스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입수했었죠. 타임라이프의 이사이자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밥 슈왈츠가 마이크 월러스와 친한 사이였는데 월러스에게 MJ12의 원본 문서를 갖다 준 것이지요. 월러스는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맹세했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지요. 그는 그 일을 위해 썩어빠진 CBS를 그만둘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밝히려면 누구에게 가면 될까요? 우리에게 마치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우리에겐 없어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1994년 봄과 여름 나는 UFO와 관련된 해외 공작에 참여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SA 황태자였다. 그의 한 친구도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척 우호적이었는데 내가 황태자를 만나보기를 제안했고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SA 황태자는 로렌스 록펠러와도 친한 사이였고 MK 대령, TE 장군, WB 같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림자 조직에 포섭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아무튼 황태자의 친구와 통화가 끝난 뒤 황태자에게서 서한이 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숭고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전화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직접 만나기를 원했다. 우리는 1994년 7월에 만났다. 그는 뉴욕시의 포시즌즈 피에르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호텔은 센트럴파크 근처 5번가에 있었고 로렌스 록펠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딸 아이 하나를 데리고 뉴욕에 갔다. 나는 어딜 가든 딸과 함께 간다. 우리는 우리끼리 말하는 아빠와의 데이트를 즐긴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 한 번에 한 아이씩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멋진 일이었으므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여행을 함께 하곤 했다. 우리는 황태자를 만나러 호텔로 갔다. 그는 무척 품위 있고 정중했으며 친근했다. 딸 아이가 한쪽에서 조용히 노는 동안 우리는 UFO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는 내게 편지나 전화로는 말하지 않으려던 것을 말했다. 선생께서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생각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황태자는 말을 이었다. 외계인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알고 보니 황태자의 동생이 외계인들로 생각되는 존재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황태자는 그것이 비밀 군준사 조직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은 나와 여러 해 함께 있던 나사의 한 연구자가 조사한 사건이었다. 이 연구자는 자신이 그림자 정부의 조직원이고 종말론을 신봉하는 근본주의 기독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UFO 현상을 연구하는 객관적인 과학자로서 UFO계에 줄을 대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역할은 아니었다. 이 나사 과학자는 황태자의 동생이 자국의 어느 섬에서 납치되었노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내가 납치 공작을 맡고 있는 비밀 군 군사 조직 내부의 정보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정보통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를 납치해서 이 까다로운 권력자 가족과 그 철옹성 같은 제국이 외계인과 싸우는 우리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했어요. SA 황태자는 이 외계 존재들이 아담과 이브 이후 지구 위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의 원인이었으며 이들이 비밀 유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정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왜 수십 명이 지켜보는 우리 위에 나타나서 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세계의 큰 도시들 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 세력은 바로 일부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개하면 현존하는 집중된 권력체계 전체와 모든 화석 연료와 인간 중심의 종교 패러다임 전부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고 결국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했다. 황태자가 외계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과 그들에 대항하는 군사 행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비밀이 공개되기를 원했습니다. 냉전이 끝날 무렵 고르바초프 부시 대통령, 페레스 데 케아르, UN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내가 참여하고 있던 모임이 이 정보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것이 1989년의 일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어느 날 밤 뉴욕에서 외계 존재들에 대한 발표를 실행할 계획을 짜고 밤늦게 돌아가던 페레스의 차량 행렬을 갑자기 나타난 UFO가 막아섰고 그를 리무진으로 납치했다. 그들은 사무총장을 비행선에 태우고는 외계인들의 존재를 공개하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세계 지도자들을 납치해서 지구 밖으로 데려갈 것이며 이 계획을 저지할 거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납치 사건 연구자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큰 인물과 그를 목적으로 한 민간인이 납치된 사건으로 회자되는 유명한 사례다. 내가 이러한 납치를 자행하는 외계 복제 비행선과 향정신성 무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다. 실은 로즈웰에 있던 그 악명 높은 빨강머리 하사관의 동료가 그곳에서 이 사건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는 사무총장의 경호 조직에 심어져서 사무총장의 차량 행렬이 지나는 곳에 전자장치를 설치했고 그 늦은 밤 UN 사무총장의 가짜 유괴가 일어나는 일이 가능했다. 이들의 활동 목표는 고르바초프를 포함한 세계의 지도층 엘리트들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시도 일체를 차단하는 데 있었다. SA 황태자는 자신의 형제가 납치된 것이 외계인들의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정말로 외계인에 의해 납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납치 사건들이 UFO처럼 보이는 물체와 외계인으로 보이는 승무원들 를 이용한 인간에 의한 준군사 작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것을 그들은 스테이지 크래프트라고 부르는데 나는 작전에 대해 기술한 문서를 갖고 있다. 이 문서는 외계인에 의한 유괴 시뮬레이션을 관여하는 사설 기관의 하나로 입수한 것이다. 그들은 외계 존재들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여 스타워즈를 지원하도록 지도자들을 납치하는 데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 또한 지도자들이 정보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멈추도록 종용하는 것이다.